자, 이번 영상에서는 제품 소프트웨어 패키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건데 총 3개의 섹션으로 되어 있거든요. 요거를 이제 한 섹션씩 나눠서 진행을 하게 될지 아니면 이게 전체 하나로 묶어서 진행을 하게 될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한번 진행을 쭉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난이도가 높지는 않은데 전반적으로 좀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문제로. 그래서 이게 하나의 줄기를 관통하는 거라 같이 공부하면 조금 더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한번 설명을 해보면서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자, 일단 제품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를 이제 제품의 형태로 끝까지 개발을 마친 뭐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 패키징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포장을 한다라는 개념하고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패키징 자체의 의미를 저기한다기보다 어떤 우리가 요리를 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전자제품을 개발을 하고 만들었을 경우에 걔네들도 다 포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만 들어가지 않죠. 거기에 어떤 것들을 집어넣게 되는지 그게 포인트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하나씩 볼게요. 제품 소프트웨어 패키징은 이제 고객한테 전달을 하기 위해서 이 소프트웨어를 포장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당연히 설치 또는 사용에 필요한 모든 항목에 대한 매뉴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전자제품 모니터 같은 거를 사도 그냥 보통은 갖다 꽂고 전원 켜고 바로 사용을 하지만 거기에도 매뉴얼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소프트웨어에도 매뉴얼이 필요하다. 이게 가장 큰 포인트가 되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사용자 편의성이 중심이 되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사용자를 위해서 개발을 하고 나서 사용자한테 최종적으로 전달하는 결과물이기 때문에 이걸 건네받은 사용자가 최대한 이걸 편하게 설치하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도움을 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무조건 패키징은 무조건 사용자가 편하게 뭔가를 해야 된다 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버전 관리가 가능해야 된다. 버전 관리라는 거는 이제 뭔가 패치를 하거나 어떤 변경사항이 생기거나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범용성이라는 거는 사용자 컴퓨터가 좀 여러 가지 다른 환경이 있을 때 그 환경에 맞춰서 이 설치라든지 사용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이제 뭐라 그럴까요? 패키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밑에 보면은 제품 소프트웨어 패키징을 위한 빌드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요 빌드를 모듈 단위로 합니다. 그래서 모듈 빌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모듈화를 통해서 얻게 되는 이점이랑 똑같아요. 성능이 향상되고요. 그 다음에 오류를 수정하거나 테스트를 수행하기에 또는 이제 모듈끼리 통합을 하거나 수정을 하기에 모듈 기준으로 진행을 하면 조금 더 편하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배포 전 테스트를 하거나 수정할 때도 우리가 모듈 단위로 진행을 한다 라는 것까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우리가 앞에서 배운 부분도 마찬가지 모듈 기준으로 부품화돼서 관리를 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형태로 공부를 해왔죠. 자, 어쨌든 이게 빌드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볼 텐데, 소프트웨어 빌드라는 게 뭐냐, 이 소스 코드를 실행 가능한 소프트웨어로 변환하는 과정, 보통 컴파일러가 컴파일을 한다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이 과정을 빌드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빌드는 개발자가 하는 게 아니라 자동화 도구가 해줍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까지 문제에 나왔던 거는 젠킨스, 자바 언어 기반, 웹서버 기반, 그리고 그레이들이라고 해서 그루비 DSL이라는 언어, 그 다음에 오픈소스로 한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이 두 가지가 대표적으로 문제에 잘 나옵니다. 그거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 요거는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책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써있지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사용자 중심, 요거 당연히 무조건 요거 베이스로 깔고 가셔야 되고요. 사용자 중심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용자 실행 환경을 고려해서 개발자가 아니라 생성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직관적으로 UI를 짜야 되고요. 안정적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유지보수라든지 개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패키징 수행 절차 나와 있는데 뭐 아직까지 문제로 나온 적은 없습니다. 기능을 식별해서 모듈로 만들고 그 모듈끼리 빌드를 시키고 그 다음에 사용자 환경을 분석해서 그 환경에 맞게 패키징을 한 다음에 패키징을 실제로 적용해보고 문제가 있다면 개선을 하고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된다라는 거죠. 특별하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이 빌드 자동화 도구, 그 다음에 패키징이 어떤 식으로 어떤 중심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지, 그 다음에 매뉴얼이 반드시 필요하다, 요거까지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릴리즈, 위에서 잠깐 나왔던 단어인데 릴리즈 노트 작성하는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게요. 릴리즈 노트라는 건 릴리즈 정보를 제공하는 문서인데요. 릴리즈라는 거는 이제 버전마다 어떤 식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했고 어떤 수정이 이루어졌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의 어떤 시점으로 묶는 게 릴리즈입니다. 이 릴리즈 정보는 명확하고 완전한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전달을 해야 하기도 하고 빠짐없이 전달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테스트 이력이라든지 개발 준수 여부, 서비스 변화 여부, 체계적인 관리 요것들을 확인할 수 있게끔 많은 정보가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릴리즈 노트를 작성하는데 표준 형식은 없어요. 책에는 형식은 없지만 그래도 이런 요소는 들어가야 된다 라고 써있는 좀 큰 규모의 표가 있어요. 근데 그거 문제로 나온 적이 없어서 저는 일단은 패스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여유가 있으면은 거기까지 공부를 더 해주시고요. 아직 그 정도까지가 아니다 라고 하면은 일단은 지금은 넘겨도 되는 정도, 굳이 이 내용이 요약집에 들어갈 필요는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자, 릴리즈 노트 작성 절차 크게 뭐 저기 할 건 없어요. 똑같습니다. 이제 모듈을 식별하고요. 그 다음에 릴리즈 정보 확인하고요. 개요를 먼저 작성한 다음에 영향도를 체크하고 그 다음에 노트를 직접 작성하고 추가로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한다. 이 정도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 문제로 자주 나오는 부분은 아니에요. 다음으로는 패키징 도구에 대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패키징 도구도 마찬가지로 개발자가 직접 수동으로 하는 것보다는 도구를 활용하는 게 좋죠. 자, 어쨌든 이 도구를 활용할 때 어떤 부분을 고려해야 하는지, 자, 일단 사용자 입장을 계속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범용성을 계속 고려를 해야 돼요. 패키징을 했을 때 이걸 사용할 사용자들의 환경, 여러가지 다양한 환경을 고려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고요. 그거 이외에 내부 콘텐츠에 대한 보안과 저작권에 대한 개념도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이 파트에서는 저작권이 가장 큰 핵심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저작권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이 저작권이라는 거는 이 저작물에 대한, 저작이라는 거는 뭔가 좀 창작한 그 산출물 이런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저작권에 대한 배타적인 독점적인 권리를 저작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저작권은 저작권인데 우리는 디지털 저작권이에요. 디지털로 뭔가 작성을 했기 때문에 디지털의 가장 큰 단점은 복제가 쉽다는 거예요. 컨트롤 C, 컨트롤 V가 쉽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저작물 보호, 기술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그래서 이 저작권을 이제 인가를 거쳐서 복제를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아무나 복제를 못하게, 그 다음에 라이선스 관리하고 뭐 비용 관리, 보안이라든지 저작권을 관리할 수 있는 기능,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패키징에 넣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저작권을 관리하는 기술 DRM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책에 보시면은 이미지도 같이 있어요.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는지 여기서는 글로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콘텐츠 제공자는 말 그대로 콘텐츠를 제공하는 저작권자고요. 콘텐츠 분배자는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쿠팡이라든지 지마켓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간에서 암호화된 콘텐츠를 제공해 주는 거죠. 서로 통신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자, 그 다음에 패키저는 콘텐츠를 메타데이터라는 거는 콘텐츠를 설명하는 데이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함께 배포 가능한 단위로 묶는, 패키징을 하는 애를 패키저라고 한다 라는 거고, 보안 컨테이너는 전자적 보안 장치, 이렇게 보시면 되고, DRM 컨트롤러는 배포된 콘텐츠의 이용 권한을 통제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DRM 컨트롤러가 같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 안에 DRM 컨트롤러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뭐 이북 같은 경우 캡처를 못하게끔 이렇게 방지를 해주거든요. 캡처하면 검은 화면만 캡처가 된다든지 그런 것들이 다 이 DRM 컨트롤러가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클리어링 하우스는 라이센스 발급 관리, 결제를 한 걸 확인하고 이 결제한 거에 맞춰서 이 사람한테는 이런 라이센스, 저런 라이센스 이렇게 분배를 하는 거죠. 요걸 클리어링 하우스가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구성 요소가 있는데 이런 구성 요소를 토대로 이제 실제로 저작권 관리 관련 기술이 뭐가 들어가냐 라는 부분이 이제 책에 조금 자세하게 나와 있죠. 자, 암호화, 당연히 이제 암호화를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키 관리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어떤
제품을 구매했을 때 그 제품을 구매했다는 증빙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영수증 같은. 그 다음에 암호화 파일 생성 뭐 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식별기술, 저작권 표현, 정책관리, 크랙 방지. 크랙이라는 거는 불법 복제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인증까지 해서 그렇게 어려운 단어들은 아니죠. 이런 것들이 보안기능 관련 그 요소에 포함된다. 그래서 보안기능 관련 패키징 도구가 아닌 것은 이렇게 했을 때 명확하게 아닌 걸 선택할 수 있으면 되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패키징 도구들이 어떤 식으로 발전을 하고 있는지도 책에 조금 이렇게 길게 긴 문장으로 해설이 되어 있는데, 결국에는 표준, 통합, 편리, 어쨌든 좋은 쪽으로만 계속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범용성, 호환성, 여기저기 다 쓸 수 있게 표준화 시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느낌으로 지금 발전을 하고 있다. 까지가 이제 요 첫 번째 패키징 섹션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봐도 될 것 같죠? 계속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패키징에 대해서 좀 봤는데, 그 다음은 앞에서 그러니까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그 매뉴얼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매뉴얼 안에 내부에 어떤 항목이 들어가는지에 대한 문제는 지금까지 거의 안 나왔어요. 아예 안 나왔다고 해도 될 정도로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제품 소프트웨어 설치 매뉴얼, 이거는 설치에 관련된 모든 내용이 문서화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일단은 매뉴얼은 순서대로 모든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 요 문장만 일단 딱 머릿속에 박아 두시고 공부를 하시면 조금 편해요. 자, 개발자들이 어려워합니다. 왜냐면 사용자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개발자는 이미 모든 내용을 다 알고 있어요. 사용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접근을 하죠.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접근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는지를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발자들이 어려워한다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기능을 순차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화면이 전환되거나 그런 것들을 전부 캡처해서 글만 나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전부 캡처해서 해야 돼요. 이렇게 지키는 업체가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원래는 전부 캡처하는 게 원칙상 맞다. 그리고 설치하다가 이상 상황이 발생할 수 있죠. 그 상황에 대한 내용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된다라든지 그런 부분도 당연히 포함을 해야 된다. 이렇게 고객의 사용자에 대한 그 사용자가 필요한 정보, 그런 것들을 다 포함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설치 매뉴얼에는 어떤 항목들이 작성이 되냐라고 해서 뭐 개요, 서문, 기본사항 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볍게 읽고 넘어가셔도 괜찮아요. 딱 봤을 때 이거 설치에 조금이라도 필요하겠다 싶으면 집어넣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셨을 때 이런 것도 들어가네? 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오히려 암기해 주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FAQ라든지 자주 이제 실수하는 부분이라든지 자주 문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정리를 해 놓은 거겠죠? 그 다음에 보안 관련된, 기술 지원에 관련된, 아니면은 사용자가 지켜야 할 사항들,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추운 어떤 낮은 온도에서 사용하지 마세요. 높은 온도에 사용하지 마세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 준수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도 들어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면 그걸 외우는 게 오히려 조금 공부를 편하게 하는 방법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매뉴얼 작성 절차 나와 있는데 특별하게 저기 할 건 없고요. 이제 뭐 이런 순서대로 하는구나 정도 그냥 가볍게 보고 넘겨도 괜찮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용자 매뉴얼을 볼게요. 방금은 설치할 때 필요했던 거고요. 지금은 사용자 매뉴얼입니다. 자, 사용자 매뉴얼은 설치가 아니라 기능, 각각의 기능에 대한, 그 다음에 고객 지원에 대한 내용을 문서화한 걸 사용자 매뉴얼이라고 합니다. 뭐든지 어떤 내용을 담아도 모두 포함되어야 된다. 요거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뭐 작성 절차는 가볍게 보시면 되고, 여기 아래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이런 것들은 당연히 들어가야지 라고 생각하시면은 그 부분은 넘기시고 독특한 부분만 보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기술 지원이라든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연락을 해야 되는지, 뭐 이메일이든 회사 전화번호든 그런 것들을 남겨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작권 관련돼서, 보안 관련돼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지켜야 된다, 이런 것들, 남한테 양도가 안 된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적혀 있어야 된다 까지를 뭐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뭐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항상 그 문장 모든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 사용자 중심으로 들어가야 된다, 요거 생각하고 계시면 돼요.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제품 소프트웨어를 패키징을 했으면 이제 배포를 해야 되잖아요. 자, 배포를 하려면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배포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오프라인으로 배포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럴 때 이 소프트웨어가 담기는 그 곳을 미디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걸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배포본이라는 거는 제품 소프트웨어 플러스 배포 정보, 뭐 버전이라든지 매뉴얼이라든지 뭐 릴리즈 노트 이런 것들을 전체를 다 포함한 산출물을 배포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거는 최종 완성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최종적으로 고객한테 가는 거기 때문에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고려를 해야 되고요. 저작권 보안 관련돼서 필요하다고 앞에서 방금 이야기했죠. 사후 지원도 마찬가지. 이거를 어떻게 문제가 생겼을 때 지원을 해줄 건지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 미디어에는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거 다 어디에 적혀 있는 거예요? 매뉴얼에 적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매뉴얼이 포함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 미디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설치 파일 다운받는 거,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패치라든지 어떤 시스템에 대한 호환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 라고 써 있는 거고요.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시리얼 넘버, 제품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리얼 넘버 같은 것들을 통해서 불법 유통을 방지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당연히 이 시리얼 넘버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겠죠.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작 절차도 순서대로 나와 있는데 특별하게 어려운 건 없고요. 이 미디어 선정이라는 거는 온라인으로 할 건지 오프라인으로 할 건지, 오프라인이면 뭐 CD로 할 건지 USB로 할 건지 그런 거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온라인이라든지 그런 경우에 오프라인이라든지 시리얼 넘버 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를 생각하고요. 그러면 이제 방법은 정해졌어요. 그러면 설치 파일하고 매뉴얼 담을 거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 안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뭐 요구사항 명세서라든지 여러 가지 산출물이 있잖아요. 그걸 기반으로 검토하고요.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갔는지 다시 한번 체크하고, 저작권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별도로 인증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것들도 다 체크를 하고 최종적으로 이제 담아서 배포를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다 개발을 해서 넘겼어요. 자, 근데 넘길 때 항상 여기 보면 사후 지원이라든지 패치 이런 말 계속 나왔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내용을 다음 섹션에서 배우게 됩니다. 다음 섹션은 버전 관리예요. 형상 관리라고도 하는데 똑같습니다. 자, 제품 소프트웨어 버전 관리. 자, 패키징의 형상 관리 똑같은 말이라고 아까 방금 말씀드렸죠? 자, 개발 단계별 산출물들의 변경 사항을 관리, 추적, 통제하는 솔루션, 도구 이런 것들을 형상 관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프로젝트의 규모가 크게 되면은 개발자가 많이 이제 한 번에 개발을 하게 되는데, 여러 개발자가 같은 프로젝트를 개발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 자동화 도구가 이렇게 해주니까 지속적인 변경 내용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게 없으면 가시성이 결핍되고 전체적인 인사이트가 결여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게 문제로 나온 적이 있어서 이 문장을 그대로 책에 적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변경사항을 한눈에 파악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소스코드라는 게 사실 뭐 이제 몇십만 줄 정도 되기 때문에 큰 규모는 몇백만 줄도 돼요. 그러면 그 몇백만 줄에서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수정을 했을 때 한눈에 알아본다는 게 사실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왜 바꿨고 어떤 기능에 대한 수정이고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해두지 않으면 당연히 한눈에 그 코드의 변경사항을 알아볼 수가 없겠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래요. 이 형상 관리를 하는 절차가 일반적으로 4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게 가장 중요한데, 하나씩 보면 일단 형상식별이 있습니다. 수정 및 추적이 가능하도록 관리 번호를 부여하고요. 버전처럼 001, 002 이런 식으로. 그리고 베이스라인을 정의해요. 베이스라인이라는 거는 어떤 지점에서부터 우리가 수정을 했다, 어떤 형태의 소스코드부터 우리가 수정을 했다, 이런 걸 베이스라인이라고 합니다. 기준점이죠. 그리고 형상통제. 자, 형상통제위원회. 자, 요 말은 아닐 수도 있어요. 형상통제기구라고 할 수도 있고, 어쨌든 형상통제를 할 수 있는 어떤 단체, 소규모 단체의 승인을 통해서 변경 요구를 검토해요. 이거 바꿔야 돼요 하면은 무조건 개발자가 바꾸는 게 아니라 이 위원회한테 이거 변경해야 됩니다 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요구를 받아들이고 검토를 하고 승인을 한 다음에 그래 그거 수정하세요, 이거 반영하세요, 이렇게 한다는 거죠. 자, 이거는 통제라고 써 있지만은 이 안전하게 변경을 하기 위해서 하는 절차지 너 수정하지 마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거 생각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엔 상태 보고, 작업의 결과, 그러니까 어떻게 변경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 관리하고, 그 다음에 베이스라인 반영 여부 관리. 원래 요 지점까지가 베이스라인이었는데 요만큼을 수정했어요. 그러면 다시 새로운 베이스라인을 지정할 건지 요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형상 감사는 변경될 베이스라인의 무결성 검증하고 승인할 수 있게끔 하는 단계. 새로운 베이스라인을 이렇게 정했다라고 하면 요거 정한 게 진짜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게 이제 형상 관리의 프로세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은 형상 관리 도구의 기능, 그러니까 명령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편합니다. 요거 문제로 나와요.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형상 관리 도구의 기능. 일단 형상 관리는 어떤 공간의 그 여러가지 형상에 대한 버전을 저장을 해 놓습니다. 그거를 간단하게 서버라고 생각해 보면은 여기에 이런 소스들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소가 있어요. 영어로 레퍼지토리라고 하는데 그 부분을 기준으로 우리가 막 하는 겁니다. 어쨌든 여기 저장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가 쓰는 컴퓨터가 있고, 개발자겠죠? 개발자가 쓰는 컴퓨터가 있고,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통신하면서 형상 관리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체크아웃입니다. 아웃이죠. 저장소에서 원하는 버전의 형상을 다운받는 거, 복사해서 다운받는 거, 요거를 체크아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반대로 체크인은 집어넣는 거겠죠. 내가 뭔가 수정을 했어요, 다운받아서. 그거를 다시 업로드하는 걸 체크인이라고 해요. 저장소 기준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죠? 자, 그리고 임포트는 저장소에 소스코드가 아무것도 없는데 최초로 집어넣는 걸 임포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정했던 걸 집어넣는 건 체크인이지만 최초로 집어넣는 건 임포트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요. 어쨌든 체크인으로 요 업로드한 요 소스코드가 무조건 반영되는 게 아니라 이 커밋이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승인을 해야 반영이 됩니다. 체크인 다음에 커밋이 돼야 이제 승인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업데이트는 저장소와 컴퓨터의 형상을 동기화시킵니다. 뭔가 다운을 받은 다음에 여기 안에 뭔가 이제 다른 개발자가 변경해서 집어넣어버리면은 두 개가 아예 달라지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다운을 받고 나서도 최종적으로 내가 뭔가 수정을 시작하기 전에 업데이트 같은 걸 하는 게 좋겠죠. 동기화를 해놓고 여러 명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DIFF는 디퍼런트의 약자겠죠. 전후 버전인 형상의 차이를 확인한다. 그래서 뭐 형상이 A 버전이 있고 B 버전이 있고 뭐 01 버전이 있고 02 버전이 있고 이렇게 있을 텐데 이 두 개가 실제로 어느 부분이 바뀐 건지를 체크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엑스포트 같은 경우에는 버전 관리 파일을 제외한 순수 소스 코드만 다운받는 거예요. 버전 이 정보 빼고 그냥 소스 코드만 내가 보고 싶은 거죠. 엑스포트고, 그 다음에 브런치 같은 경우에는 메인 개발 디렉토리, 이걸 트렁크라고 하는데 메인 개발 디렉토리 말고 별도 개발을 위해서 서브 디렉토리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서 여러 가지를 해보는 겁니다. 이게 이제 뭐 또 다른 버전의 뭐라 그럴까요? 어쨌든 그 시험 테스트를 하기 위한 테스트 버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명령어들이 8개 정도, 물론 더 있지만 자주 나오는 것만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품 소프트웨어 형상 관리 도구, 마찬가지죠. 형상 관리도 도구를 써서 사용하면 훨씬 더 편하겠죠. 항상 도구를 사용하면 뭐 자동화라든지 휴먼 에러를 없앤다든지 뭐 효율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항상 좋고, 그 다음에 비용이라든지 좀 어려운 부분, 그런 부분은 단점이고 항상 똑같죠. 그런 부분을 또 마찬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자, 먼저 앞에 책을 보시면은 형상관리 도구 사례라고 해서 뭐 ITIL 뭐 S 뭐 어쩌고 해가지고 몇 가지 반 페이지 넘게 정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게 새롭게 추가된 범위라서 일단 내용을 추가를 해놨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출제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후순위로 밀어두고,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밀어두고 나중에 이제 여유가 되면 암기한다는 느낌으로 일단 지금은 넘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아래쪽에 있는 게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요약집에는
요약집을 담기에는 아직 자격이 없어요. 그거는 넘기겠습니다. 다음 거부터 볼게요. 자, 형상관리 도구의 사용 목적, 사실 암기하지 않아도 다 이해가 될 거예요. 버전 관리가 편리해지고요. 유지, 보수, 생산성이, 그러니까 효율성이 올라간다는 거죠. 대신에 숙련도는 조금 필요하겠죠. 비용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이제 갖춰지기만 하면 훨씬 편하게 높은 효율로 관리를 할 수가 있다. 도구를 사용하면 그 얘기죠. 자, 유의사항은 문제 해결, 이 형상관리 도구를 사용하다가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을 이제 사전에 고민해서 그거에 대한 매뉴얼을 준비해 주는 게 좋고, 그 다음에 형상관리 도구를 사용을 하게 되면 어쨌든 관리를 이걸로 하게 되는 거니까 사람들이 함께 사용을 해야 되는 거고 함께 관리를 해야 되니까 관리의 기준을 정리를 해놔야 돼요.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자, 이렇게 관리를 규칙을 정해놔야지 나중에 오해가 없고 문제가 안 생길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다음에 뭐 필요성은 무결성을 유지할 수 있다. 동시에 개발을 하거나 문제가 생길 때 빠른 복구,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뭐 다 좋은 이야기만 하겠죠, 당연히. 그런 부분에 필요성을 느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도구 유형별 특징에 대해서 같이 좀 보게 될 텐데, 요거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요즘에 이제 그 컴퓨터 전공하시는 분들이 많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런 질문들을 종종 하세요. 실제로 이렇지 않은데, 지금 현업에서는 이런 식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데 여기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잘못된 거 아니냐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뭐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자, 그런데 항상 이 정보처리 이론이 최신화되면 공부하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정보처리는 어떤 특정 지점을 기준으로 거기에 해당하는 이론을 공부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하면 최신 이론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배워왔고 실제로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답이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배운 대로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문제에서 원하는 답이 있다, 이렇게 좀 편하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최신 이론이 아니다 라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뿐 아니라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른 정보 처리도. 자, 어쨌든 보겠습니다. 저장 방식에 따라서 이제 유형을 조금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공유 폴더 방식은, 클라이언트 서버 방식은, 분산 저장소 방식은 뭐 이렇게 사용을 한다 정도 이제 생각을 하고 분류를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 사실 문제는 아래쪽에는 얘네가 더 많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일단 첫 번째로 CVS가 있어요. 요게 이제 형상관리의 그 가장 초기 버전, 가장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어쨌든 초기 버전에 해당하고요. 파일 단위로 뭔가를 진행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소스 코드도 마찬가지인데 파일이 굉장히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파일 단위로 트랜잭션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로 꼬일 수 있습니다. 트랜잭션이 어떤 작업을 의미해요. 작업 단위를 이야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 작업 단위가 파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파일 단위로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되면 파일이 수십 개 있고 하면은 막 꼬일 수 있단 말이죠. 그게 이제 문제가 있는데, 그걸 보완한 게 SVN이에요. SVN은 파일 단위가 아니라 디렉토리 단위로 트랜잭션을 하기 때문에 그런 혼선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조금 보완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엔 RCS는 비슷한 개념인데요. 소스 파일의 수정을 한 사람으로 제한한다. 원래는 다 같이 쓸 수 있는데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게 이제 클라이언트 서버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비트키퍼는 SVN과 비슷한데 분산형 작업을 지원합니다. 분산형. 그렇기 때문에 대규모 프로젝트에 유리를 해요. 근데 요게 분산형 작업을 지원하는 거지 분산형 작업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 서버 방식과 유사한데 분산형 작업을 지원하게 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서 조금 더 발전된 게 요 Git이라는 겁니다. 요즘에 여러분들은 GitHub라는 걸 쓰는데 GitHub가 아니라 여기서는 Git이에요. 일단 자, 오픈소스예요. 무료란 얘기죠. 그리고 완전한 분산형 버전 관리입니다.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서버 방식인데 분산형도 지원한다가 아니라 완벽하게 분산 저장소 방식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때문에 자유로운 브랜치가 가능하다. 브랜치라는 거는 별도 버전을 완성하고 하는 거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라고까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클리어 케이스는 책에는 IBM에서 이제 뭐 개발을 했네 이렇게 써 있는데, 멀티 사이트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멀티 사이트라는 거는 이 클라이언트 서버라든지 그런 개념을 여러 개를 묶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이트를 묶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 시스템, 뭐라 그럴까요? 형상 관리 시스템을 다 이렇게 병합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높은 통합 확장성을 보인다. 당연히 안정성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당연히 복잡해지겠죠. 규모가 커지니까. 그리고 비용적인 부분에도 이제 이슈가 있을 수 있다. 아무래도 규모가 커지니까요. 그렇게 해서 구분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구분하는 건 사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요게 뭐랄까요? 문장이 좀 애매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이제 기출문제라든지 그런 것들 좀 보고 감안해서 좀 공부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 패키징에 대해서 이제 챕터 전체를 한번 같이 봤고요. 한 30분 정도 됐네요. 자, 다음 시간에는 테스트, 굉장히 중요한 파트예요. 테스트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